서다은은 방파제 끝에 서서 만호등대를 올려다보았다. 흰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등탑은 여든 해가 넘는 세월을 그대로 몸에 새긴 채 바다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시각, 등대 아래로 밀려드는 파도는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처럼 방파제를 두드렸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이 등대를 완전 자동화 설비로 교체하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기 위해서였다. 해양항로표지청 소속으로 일한 지 3년째 다은에게 낡은 등대의 수동 점등 장치를 걷어내는 일은 이제 익숙한 절차에 불과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다은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잠깐 살폈다. 32살. 입사 이후 줄곧 현장을 돌며 낡은 시설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다. 사람들은 그녀가 하는 일을 두고 종종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오래된 것을 없애는 일, 누군가의 자리를 지우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은은 그런 감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편이었다. 규정은 규정이고 절차는 절차였다. 감정을 앞세우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그녀는 여러 현장에서 배웠다. 바람이 방파제를 훑고 지나가며 짠내를 실어왔다. 다은은 서류 가방을 고쳐쥐고 등대지기 관사로 향하는 좁은 돌계단을 올랐다. 관사 앞마당에는 백발의 노인이 마루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윤말자, 86세, 이 등대의 마지막 관리인이자 40년간 이곳을 지킨 등대지기의 아내였다. 계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말자가 그물을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다은은 가볍게 목례하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자동화 전환 계획서였다. 다음 달부터 이 등대의 불빛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 센서와 타이머로만 움직이게 될 예정이었다. 일몰과 함께 켜지고 일출과 함께 꺼지는 정확하고 무감정한 빛으로 서류를 훑어보던 말자의 손끝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밤 12시가 되면요. 불빛을 길게 3번, 꼭 3번만 깜빡이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것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다 계장님 뜻대로 하셔도 좋아요. 다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등대의 점등 주기는 국제 규격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정해진 광달거리와 섬광 주기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사정을 설명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등대 불빛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호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패턴 외에 임의로 전멸을 추가하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자칫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요. 말자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그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다은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온 어떤 습관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은은 그 표정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낯선 노인의 얼굴에서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은의 아버지 역시 바다와 등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곤 했다. 어린 시절 다은은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화제를 돌렸고 다은은 자라면서 자연스레 그 질문을 다시는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사 마당을 벗어나며 다은은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등대를 거쳐왔지만 이렇게 오래 머무른 관리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대부분의 등대는 이미 오래전에 자동화되었거나 관리인이 바뀐 지 오래였다. 이곳처럼 한 사람의 손길이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곳은 드물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지만 아직은 그 특별함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이 든 분들은 종종 오래된 습관에 유독 애착을 갖곤 한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등대를 오래 지킨 사람일수록 사소한 규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라고. 그러나 마당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말자가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면 어떻게 그만둬요. 다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귓가에 오래 남았다. 관사를 나선 다은은 등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 기계실로 향했다. 자동화 전환에 앞서 지난 운영 기록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 먼지 쌓인 캐비닛 안에는 수십 권의 등대 일지가 연도별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손으로 쓴 낡은 장부들이었다. 다은은 스캐너를 설치하며 무심코 가장 오래된 일지 한 권을 펼쳐보았다. 기계실 안에는 오래된 렌즈와 태엽 장치, 손때 묻은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수십 년간 매일 이곳을 손보고 닦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은은 문득 이 좁은 방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규정집과 도면만으로는 결코 읽어낼 수 없는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 방 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정해진 점 등 기록 아래에 작은 글씨로 똑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0000장 3회 이상무. 날짜를 달리하며 수십 연치 일지 전체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다. 다은은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1950년대의 일지에서 시작해 가장 최근 일지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문구는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매일 밤을 관통하고 있었다. 장 3회, 길게 3번. 방금 전 말자가 부탁했던 바로 그 신호였다. 다은은 일지를 덮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규정 위반이라 여겼던 노인의 부탁이 사실은 이 등대의 역사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리고 그 예감은 그녀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과 맞닿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다은은 일지를 조심스레 챙겨 들고 관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말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 생겼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정이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점검 습관일 수도 있었다. 혹은 옛 등대지기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미신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30년 넘게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반복된 기록이라면 그것은 습관이나 미신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었다. 사람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약속에 가까워 보였다. 관사 마당에 다다랐을 때 말자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 그녀의 옆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은은 일지를 품에 안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마루 앞에 섰다. 어르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당혹스러움도 없었다. 마치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을 날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일지를 보셨군요. 다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말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마루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오랜 세월 손이 닿아 반질반질해진 상자였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밤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계장님이 이 등대를 없애러 오신 거라 해도
떠나기 전에는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은은 그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규정과 절차만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처음으로 낯선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온 원칙에 대한 균열인지 아니면 오래도록 외면해온 무언가에 대한 예감인지 다은 스스로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관사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등대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튿날 아침 다은은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는 옅은 안개가 걷히며 등탑의 흰 몸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씻는 둥 마는 둥하고 관사 마루로 나섰다. 말자는 이미 그곳에 앉아 낡은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다은의 눈은 조금 부어 있었다. 그러나 마루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상한 활기가 감돌았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현장 조사보다도 오늘 듣게 될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다은은 마루에 걸터 앉았다. 뜨거운 보리차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말자는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손편지 묶음, 그리고 작은 노쇠 호루라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제 이름은 윤말자예요. 이 등대에서 42해를 살았어요. 남편이 이 등대의 관리인이었고 저는 그 곁에서 함께 등대를 지켰죠. 다은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부부와 어린 사내아이가 등탑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다은은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드님은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말자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다은은 더 캐묻지 않고 기다렸다. 이윽고 말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아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계장님 성함이 서다은이라고 하셨죠.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은은 뜻밖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서인철이요. 왜 그러세요? 말자의 손에서 찻잔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아니에요. 흔한 성씨니까요. 다은은 그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캐묻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내기로 했다.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하지 않던 일이었다. 사실 저는 아버지 쪽 친척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그쪽 이야기를 극도로 꺼리셨거든요. 할머니가 계신지, 어디 사시는지, 심지어 살아 계신지조차 저는 몰라요. 물어보면 늘 화제를 돌리셨어요. 말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다은은 그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노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다. 죄송해요. 제 얘기가 길었네요. 아드님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말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이름은 서인호예요.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90이 다 되었겠네요. 그 순간 다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 서인호. 아버지가 술에 취한 어느 밤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던 이름이었다. 다은은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적 딱 한 번 아버지가 만취한 채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었다. 그 이름 저 아는 것 같아요.
다은의 말에 말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마루를 스치는 바람이 순간 멎은 듯했다. 어디서요? 아버지가 예전에 딱 한 번 술에 취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우신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여쭤봐도 답을 못 들었고요. 말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다은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낯선 노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까지 그녀가 딛고 서 있던 익숙한 세계의 집안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계장님.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은의 손을 잡았다. 마디마디 거친 노인의 손이었다. 혹시 아버님 성함 앞에 항렬자가 인자였나요? 다은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인철, 인우, 같은 항렬자를 쓰는 두 이름이 허공에서 조용히 포개졌다. 말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놓아버린 사람처럼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은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규정과 서류로 채워졌던 그녀의 하루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래 감추어온 이름의 주인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노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다은은 그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친 말자는 마루 안쪽에서 오래된 족보 수첩 한 권을 꺼내왔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붓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었다. 말자는 손끝으로 한 줄을 짚었다. 여기 서태문의 아들 서인호, 그리고 그 아래 서인호의 동생 서인철. 다은은 눈을 의심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그곳에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는 형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은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는 형이 있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외동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래 묵은 회한이 스쳤다. 인철이는, 그러니까 계장님 아버님은 형이 사라졌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희 부부가 인철이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있었던 몇 해가 있었죠. 그러다 제가 다시 등대로 돌아오면서 인철이는 아버지를 따라 도시로 나가 살았어요. 그 애는 저를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왜요? 제가 형을 찾겠다고 이 등대 곁을 떠나지 못했으니까요. 인철이 입장에서는 죽은 형 때문에 살아있는 자식을 버린 어미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다은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평생 등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던 이유가 이토록 깊은 상처 때문이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지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바다를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다. 큰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말자는 다시 사진첩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대답을 하기까지 그녀에게는 긴 숨 고르기가 필요해 보였다. 다은은 그 침묵 속에서 노인의 가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때로 슬픈 이야기를 안으로 사귀며 살아가는 동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법이었다. 말자에게는 지금이 그 오래된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건 오늘 하루로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장님도 일이 있으실 테고요. 며칠만 더 여기 머물러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다은은 원래 계획했던 이틀의 출장 일정을 떠올렸다. 자동화 전환 서류에는 이미 정해진 완료 기한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류의 기한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다은은 상관에게 보낼 문자를 짧게 작성했다. 현장 사정으로 일정을 며칠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네, 있을게요. 다 듣고 싶어요. 말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 온 이야기를 마침내 들어줄 사람을 만난 자의 안도가 담긴 미소였다. 다은은 그날 밤 관사 손님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규정과 절차를 다루는 데는 익숙했지만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이런 갑작스러운 사실 앞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다가 결국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껐다. 아직은 스스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자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몇 해 전, 이 등대에 처음 부임했던 젊은 부부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편 서태무는 28의 나이에 만호등대의 관리인으로 부임했다. 당시만 해도 등대는 전기가 아닌 석유 등으로 불을 밝히던 시절이었다. 태무는 매일 저녁 해가 지기 전 렌즈를 닫고 심지를 정리했으며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두세 시간마다 등롱을 점검했다. 그의 성실함은 인근 어촌 마을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풍랑이 거센 밤에도, 명절이라 마을 전체가 들뜬 밤에도 태무는 단 하루도 등탑을 비운 적이 없었다. 말자는 그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옅게 웃었다. 이웃 마을 처녀였던 그녀는 중매로 태문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그는 변변한 인사말 대신 등대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불빛이 닿는 거리, 안개가 짙은 날의 대처법, 렌즈를 닦는 요령까지. 말자는 그때만 해도 이 무뚝뚝한 남자가 평생을 두고 그 불빛 하나에 이토록 큰 사랑을 걸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말자는 그런 남편 곁에서 함께 등대의 살림을 도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인호가 태어난 것은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등탑 아래 작은 관사에서 나고 자란 인호에게 아버지는 늘 밤이 되면 등탑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존재였다. 어린 인호는 종종 아버지가 보고 싶어 밤중에 잠에서 깨어 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밤, 태무는 어린 아들을 등탑 발치까지 데려가 함께 불빛을 올려다보게 했다. 인호야, 아버지가 저 위에서 불을 켜고 있으면 저 불빛이 너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보자. 무슨 말여? 이렇게 짧게 2번 깜빡이면 태무는 손전등을 꺼내 아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밥 먹었니? 하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길게 3번 깜빡이면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3번 늘어졌다 사라졌다. 사랑한다 하는 뜻이고 어린 인호는 그 놀이가 마냥 신이 났다. 그날 이후로 부자는 매일 밤 등탑 꼭대기와 관사 마당 사이에서 손전등으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짧게 2번은 밥 먹으라는 다정한 재촉이었고 길게 3번은 그저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말도 필요 없이 불빛 몇 번의 깜빡임만으로도 부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안개가 짙은 날에도 그 신호는 계속되었다. 인호는 안개가 심해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면 두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등탑 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3번의 깜빡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한 얼굴로 이불 속에 파고들었다. 말자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애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살가운 말 한마디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신호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인호가 아무리 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려도 아버지는 꼭 그 신호를 보내줬어요.
인호는 잘하면서도 그 습관을 잊지 않았다. 16살이 되어 친구들과 늦게까지 바닷가를 쏘다니다가도 자정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등탑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불빛이 길게 3번 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 신호는요, 계장님, 그냥 부자간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인호에게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거였어요. 저 불빛이 3번 깜빡이는 걸 봐야, 아,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무사히 등대를 지키셨구나.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그 불빛으로 남편의 하루를 읽었어요. 신호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을 졸였죠. 말자는 그 시절 자신 또한 그 불빛을 읽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남편이 몸살로 알아누운 날에는 신호가 평소보다 힘없이 짧게 느껴졌고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던 날에는 불빛마저 유독 환하게 보였다고 했다. 물론 그것이 실제 불빛의 밝기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에는 같은 불빛도 매일 다르게 비치는 법이었다. 다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규정집에서만 배워온 등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등대란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정해진 광달거리와 섬광 주기를 지켜야 하는 기계 장치였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 등대는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고 하루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신호가 왜 아버님 부재 이후에도 계속 일지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은의 질문에 말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즐거웠던 회상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차례였다. 말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밤의 기억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신호놀이가 훗날 제 인생 전부를 걸게 될 약속이 될 줄은요. 말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은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마루 아래로 늦여름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다은은 문득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런 다정한 신호나 약속을 남겨준 적이 없었다. 늘 바쁘고 늘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버지의 원래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은은 어쩌면 아버지 역시 누군가로부터 그런 다정함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채 자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전쟁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그 전에 말자는 잠시 다른 기억 하나를 더 꺼내 놓았다. 인호가 18살이 되던 해, 소녀는 아버지에게 등대지기가 아니라 배를 타는 선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태무는 뜻밖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바다에서 일하겠다는데 아비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 다만 어디를 가 있든 자정에는 하늘 한번 올려다봐라. 아버지가 여기서 신호를 보낼 테니까. 인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실제로 이듬해부터 인근 항구를 오가는 상선에서 견습 선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배가 먼 바다로 나가지 않는 한 자정 무렵이면 늘 갑판에 나와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등대의 불빛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을 때조차 인호는 그 방향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마치 아버지가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의 신호놀이를 두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곤 했다. 어떤 이는 다정한 부자 사이를 부러워했고 또 어떤 이는 등대지기가
별스러운 짓을 한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태무는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등대 불빛이 배들한테만 말을 거는 건 아니지 않은가. 내 자식한테도 말을 걸 수 있는 거지. 그 시절 만호마을은 작지만 평온한 어촌이었다. 봄이면 미역을 널어 말리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졌고, 가을이면 만선을 알리는 백고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 퍼졌다. 등대는 그 평온한 풍경의 중심에서 밤마다 조용히 빛을 밝히며 마을 전체를 지켜보는 눈처럼 서 있었다. 누구도 그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호는 그 무렵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다고 말자는 웃으며 덧붙였다. 성실한 등대지기의 아들이자 씩씩한 견습 선원이었던 그는 명절마다 마을 잔치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도맡았다. 누구에게나 다정했고 어른들에게는 깍듯했다. 말자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이 등대와 이 마을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전쟁의 소문이 처음 마을에 닿은 것은 인호가 20살이 되던 해의 늦여름이었다. 처음에는 먼 도시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소식이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마을 어귀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다. 태무는 그 무렵부터 등대의 불빛을 여느 때보다 더욱 정성스레 손보기 시작했다. 혼란한 시절일수록 백기를 밝히는 불빛이 더 절실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바다 저편에서 백고동 소리가 낮게 울렸다. 말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전쟁은 예고 없이 마을을 덮쳤다. 어느 날 새벽 포성이 먼 산 너머에서 울리기 시작하더니 사흘도 지나지 않아 피난민들이 만호마을 항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은 관사로 찾아와 태문에게 다급히 소식을 전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기만 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찼다. 짐을 이고 짐 피난민들의 행렬이 밤낮 없이 항구로 몰려들었고 골목마다 아이 울음소리와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다. 태무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매일 저녁 어김없이 등탑에 올라 렌즈를 손보았다. 내일 새벽 마지막 피난선이 뜬답니다. 그 배를 놓치면 언제 다음 배가 올지 몰라요. 관사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말자는 짐이라 할 것도 없는 살림살이를 보퉁이에 싸며 손을 떨었다. 인호는 그 무렵 잠시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다니던 상선이 전쟁으로 발이 묶이면서 뜻하지 않게 부모 곁에 머물던 참이었다. 말자는 그때를 돌이키며 하필 그 시기에 아들이 집에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만약 인호가 그날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있었더라면 적어도 그 피난선에 함께 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녀는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다. 여보, 당신도 어서 짐 챙겨요. 인호야, 너도. 말자의 재촉에도 태무는 짐을 싸지 않았다. 그는 등탑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윽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등대를 떠날 수 없소. 말자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쟁이 났다는데 등대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켜야 하는 거요. 이 불빛이 꺼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 떠있는 피난선들이 방향을 잃소. 캄캄한 밤바다에서 저 불빛 하나의 의지의 백기를 찾는 사람이 몇인지 당신도 알지 않소. 태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다운 결연함으로 말했다. 당신은 인호를 데리고 먼저 떠나시오. 나는 이 불을 끝까지 켜두고 마지막 피난선이 무사히 항구를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나서 뒤따라가겠소. 말자는 남편의 결심이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20여 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짐을 마저 챙겼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인호가 완강히 배에 오르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저도 아버지랑 남을래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인호야, 너는 젊으니까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 등대를 두고는 못 떠나실 분이야. 누군가는 아버지 옆에 남고 누군가는 살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태문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마침내 태문이 입을 열었다. 인호야, 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자정에는 하늘을 봐라. 아버지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인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오래도록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항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항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피난민이 아우성치며 배에 오르고 있었다. 정원을 훨씬 초과한 목선은 배전이 물에 닿을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말자와 인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떠밀리며 겨우 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 직전 인호는 문득 등탑 쪽을 돌아보았다. 태문이 등탑 아래 서서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작은 형체가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인호는 배 난간을 붙잡고 아버지를 향해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아버지, 꼭 뒤따라오세요. 꼭이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파도 소리와 아우성 속에 묻혀 아버지에게 닿지 못했다. 배는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 먼 바다로 나아갔다. 말자는 그 순간에도 등탑 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흰 등탑이 안개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점처럼 사라졌다. 그것이 말자와 인호가 태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배는 밤이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다. 파도가 배전을 넘어 갑판을 덮쳤고 정원을 훌쩍 넘긴 목선은 좌우로 크게 기울며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밧줄과 배전을 붙잡고 버텼다. 말자는 인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어른들 틈에 밀려 바다로 떨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 인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붙잡아 끌어올렸다. 그 짧은 순간 말자와 맞잡고 있던 손이 풀렸다. 배가 다시 한번 크게 기울었고 사람들이 파도처럼 한쪽으로 쏠렸다. 말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인호의 모습은 이미 인파 속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호야, 인호야. 말자는 목이 쉬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을 헤집었다. 그러나 폭우와 파도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다. 배는 이튿날 새벽에야 가까스로 다른 항구에 닿았다. 무태 오른 말자는 실려 내리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훗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떤 이는 인호가 아이를 구한 뒤 반대편 배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 배에서는 인호 말고도 여러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전쟁은 그렇게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사람들을 하나둘 삼켜갔다. 말자는 그 항구에서 몇 달을 머물며 아들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인호를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시간만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얼마 후 말자는 남편 태문이 그날 밤 등대를 끝까지 지키다가 인근을 지나던 함선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부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재회의 자리에는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아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태무는 재회한 아내를 끌어안기도 전에 먼저 아들의 이름을 물었다. 말자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태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탓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같은 슬픔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부부는 폐허가 된 만호마을로 돌아왔다. 등탑은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태무는 다시 등대지기로 복직했고 말자는 그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아들이 언젠가 이 마을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전쟁통에 흩어진 가족들이 몇십 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했다는 소식이 이따금 들려오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밤, 태무는 등탑에 올라 불을 밝히다가 문득 예전의 신호를 떠올렸다. 짧게 2번은 밥 먹으라는 말, 길게 3번은 사랑한다는 말. 그는 렌즈 앞을 가리는 판을 손수 만들어 정해진 항로표지 전멸 사이사이에 그 신호를 끼워 넣기 시작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길게 3번. 인호가 어디에 있든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이 불빛을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이는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믿음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고요. 말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다은은 비로소 일지 속에 적혀있던 그 짧은 문구. 장, 3회, 이상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규정에도 없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절실한 신호였다. 살아남은 두 사람이 사라진 한 사람을 향해 평생토록 띄워보낸 편지였다. 창밖으로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다은은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등탑 위에서 같은 불빛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자신이 앉아있는 이 마루로부터 불과 몇십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의식이 오늘 밤에도 조용히 치러질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졌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이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아가는 동안에도 태문과 말자의 자정. 신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처음 몇 해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사연을 알고 있었기에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사연을 아는 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그 신호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노부부의 기이한 습관으로만 비쳤다.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초가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나룻배 대신 동력선이 항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등탑만은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저 등대지기 양반, 밤마다 쓸데없이 불을 깜빡인다며. 규정 위반 아니야? 죽은 아들 기다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벌써 몇십 년이야. 그만할 때도 됐지. 그런 수군거림이 말자의 귀에 닿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마을 안악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말자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저희를 딱하게 여기거나 답답하게 여기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계장님, 사람이 살면서 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이와 제가 서로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태무는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까지 등대지기 자리를 지켰다. 관공서에서 몇 차례 은퇴를 권했지만 그는 매번 완곡하게 거절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외딴 등대라는 사정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그 신호를 대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한 번은 젊은 후임 관리인이 부임해 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태무는 그 청년에게 등대 업무를 인계하면서도 자정 신호만큼은 끝까지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했다. 청년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노인의 완강한 고집을 존중해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청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등대는 다시 태문 혼자만의 자리로 돌아왔다. 말자는 그 세월 동안 남편의 등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탱했다. 명절이면 다른 집들처럼 자식과 손주가 북적이는 대신 부부는 단둘이 상을 차리고 아들의 몫으로 수저 한 벌을 더 놓았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등탑에 올라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그들만의 제사였고 기도였고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이었다. 인철, 즉 다은의 아버지가 태어난 것은 부부가 마을로 돌아온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늦둥이였다. 부부는 인철을 애지중지 길렀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린 인철은 부모님이 매일 밤 등탑에 올라갈 수 없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다. 형의 사진 앞에 늘 놓여있는 수저 한 벌,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무거운 침묵. 인철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풍경이었다. 인철이는 자라면서 점점 등대를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했어요. 언젠가 그 애가 그러더군요. 저는 형 대신 태어난 자식 같다고. 부모님 마음속에는 늘 형이 먼저고 자기는 그 다음이라고요. 말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철이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형을 잃은 슬픔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아이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은은 그 대목에서 마음이 저릿해졌다. 아버지가 평생 등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회피해온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을 잃은 부모의 슬픔 곁에서 그 슬픔의 그늘에 가려진 채 자란 소년의 외로움. 인철은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성인이 되자마자 도시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철이가 20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는 명절에도 제사에도 발걸음을 끊었죠. 몇 번인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는 걸 그만두었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계장님이 태어나신 것도 이렇게 자라나신 것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마루 위로 서늘한 기운을 실어왔다. 다은은 오랫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 앞에서 낯설고도 서글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침묵, 할머니의 존재를 지운 유년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 등대와 아들, 그리고 신호로 이어져 있었다. 태문 할아버지는, 아버님은 언제까지 등대를 지키셨어요? 말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이는 82살에 이 등탑 아래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날 밤 신호를 보내고 나서였죠. 다은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으로 걸어갔다. 눈앞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30번의 겨울이라는 말의 무게를 가만히 곱씹었다. 30번의 겨울, 30번의 봄과 여름과 가을, 그 모든 계절을 지나오면서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약속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도무지 가늠하기 힘든 인내로 다가왔다. 말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그이가 등탑에 올라가서 렌즈를 손보고 자정이 가까워지니까 신호를 보내고
그런데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많이 가빠져 있었죠. 병원에 옮기는 차 안에서 그이가 제 손을 붙잡고 그러더군요. 말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보, 신호는 계속 보내주시오. 내가 없어도 당신마저 그만두면 그 애가 정말 혼자가 되는 거요. 그게 그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릴 뿐이었다. 말자는 잠시 눈물을 훔치고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등대지기 자격을 얻을 수 없었어요. 여자는 그 시절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관공서에서 저를 딱하게 여겨서 임시관리보조라는 이름으로 이 관사에 계속 살게 해주셨어요. 실제 관리는 젊은 직원들이 교대로 와서 맡았지만 자정 신혼만큼은 제가 직접 지켰어요. 그 직원들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됐죠. 이 할머니가 매일 밤 몰래 등탑에 올라가서 뭔가를 한다는 걸요. 다들 눈 감아 주셨나 봐요. 고마운 분들이었죠. 규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별말 없이 넘어가 주셨어요. 아마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겠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을 저 혼자서 그 신호를 지켜왔어요. 다은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 오랜 세월, 단 한 번의 의심도, 단 한 번의 포기도 없었을까? 한 번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 없으셨어요? 말자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이윽고 그녀가 낮게 입을 열었다. 왜 없었겠어요? 인호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건지,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짓은 아닌지 수도 없이 되물었어요. 특히 인철이가 연락을 끊었을 때는 살아있는 자식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마저 그만두면 그 애가 정말 혼자가 되는 거요. 그 말이 저를 여기 붙잡아 놨어요. 말자는 손끝으로 마루의 나뭇결을 가만히 쓸었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다져진 습관인 듯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딱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겼고 관공서 직원들은 규정 얘기만 했죠. 그런데 계장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다은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우연히 이곳에 파견된 공무원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말자에게는 어쩌면 자신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다은은 관사 손님방에 짐을 풀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자동화 전환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관에게 며칠의 시간을 더 청했고 다행히 별다른 질책 없이 승인이 떨어졌다. 다은은 노트북을 펼쳐 자동화 계획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숫자와 규정 조항들이 낮에 들은 이야기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상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현장 사정으로 일정 연장 요청드립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의 다은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결정이 담겨 있었다. 규정과 일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서류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택한 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다은은 말자를 도와 관사 구석구석에 쌓인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동화 전환과 함께 관사도 곧 비화했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절차이기도 했다. 상자 안에서는 인호의 어린 시절 사진, 태문이 손수 그린 등대 도면,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차례로 나왔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하나씩 열 때마다 말자는 그 안의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을 짧게나마 들려주었다. 태문이 손수 깎아 만든 나무 팽이, 인호가 초등학교 시절 받은 개근 상장, 낡은 재봉틀 부품까지 다은에게는 낯선 잡동사니처럼 보였을 물건들이 말자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편지는 대부분 인호가 견습 선원으로 배를 타던 시절 부모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서툰 필체로 눌러 쓴 문장들 속에는 젊은 아들의 소박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파도가 높아 멀미를 했다는 이야기, 선배 선원에게 매듭 묶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편지 말미마다 빠짐없이 적힌 한 문장. 자정에는 꼭 하늘을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신호 잊지 마세요. 다은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20살 청년이 낯선 바다 위에서 부모가 보내는 불빛 하나를 마음의 등불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편지 뭉치 가장 아래에는 다른 편지들과 필체가 다른 종이 한 장이 섞여 있었다. 다은이 조심스레 펼쳐보니 낯선 이름으로 서명된 편지였다. 박귀남 올림. 내용은 짧았다. 발신 연도는 20여 년 전으로 자신이 인호와 함께 마지막 항해를 했던 사람이며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편지에는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았고 이후로 다시 연락이 온 흔적도 없었다. 다은은 그 편지를 들고 말자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항해하셨다는 분이요. 말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그분이 딱 한 번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셨는지 편지가 되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말자는 오래 참아온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짐작은 가요. 아마 그날 밤 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려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겁이 났어요. 인호가 살아있다는 소식이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소식이라면 그 확인의 순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다은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은 때로 잔인한 것이었다. 확실한 절망보다 불확실한 희망 속에 머무는 편히 견디기 쉬울 때가 있었다. 말자는 그렇게 수십 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신호만을 보내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계장님, 요 며칠 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네요. 이제는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호가 어떻게 되었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지 주소를 다시 살폈다. 20년도 더 된 주소였지만 실마리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번호를 검색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은 예전보다 사람 찾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주민등록 조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말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다은은 그날 오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옛선원협회, 지역 노인회까지 닿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연락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소도시의 노인회관에서 박귀남이라는 이름의 어르신이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다는 소식이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마루에 앉아있는 말자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찾았어요. 박귀남 어르신, 아직 살아 계세요. 말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미뤄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은은 그날 밤
노인회관 관계자를 통해 어렵게 박귀남 어르신의 자제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사정을 짧게 설명하자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놀란 기색으로 되물었다. 그 만호등대 이야기를 아버지가 가끔 하셨어요. 평생 마음에 걸린 일이 있다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이제는 다리도 불편하시고 거동이 어려우세요. 혹시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럼요. 아버지도 분명 반가워하실 거예요. 오히려 진작 못 찾아뵌 게 죄송할 정도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전화를 끊은 다은은 말자에게 상황을 전했다. 며칠 뒤 박귀남 어르신 쪽에서 먼저 연락이 닿았다. 몸이 불편해 먼 길을 나서기 어려우니 괜찮다면 직접 만호등대로 찾아오고 싶다는 뜻이었다. 평생을 마음에 담아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 등대 앞에서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말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등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평생을 걸고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란 단순한 기쁨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회한이 뒤섞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말자의 굽은 어깨가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조용히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은은 그런 말자의 뒷모습에서 30년 세월의 무게와 함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이상하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 다리에 힘이 풀리네요. 다은은 말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등탑을 바라보았다. 해질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등대의 첫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정해진 항로표지의 규칙적인 섬광 속에서 다은은 문득 그 불빛이 단순한 기계 신호가 아니라 한 가족이 30년 넘게 지켜온 기다림의 언어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은은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자연스레 등탑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말자가 손수 등탑에 올라 오래된 습관대로 렌즈 앞에 판을 움직이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길게 3번. 다은은 처음으로 그 신호를 규정 위반이 아닌 하나의 기도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 속 자동화 계획서를 다시 열어보았다. 정해진 광달거리, 정해진 섬광 주기, 정해진 색상 코드, 그 무미건조한 숫자들 뒤에 이렇게 깊은 사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었다. 다은은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스쳐 지나온 수많은 낡은 등대들에도 어쩌면 저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 잠들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다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챙겨둔 편지 뭉치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인호의 서툰 글씨체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큰아버지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파도가 높았다던 어느 날의 일기, 매듭 묶는 법을 배웠다던 자랑스러운 문장, 그 모든 기록이 이제는 그저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박귀남 어르신이 만호등대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아들이 모는 승합차에서 내린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탑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열흘 동안 다은과 말자는 매일같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말자는 몇 번이고 이야기를 미룰까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은은 그때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는 끝까지 들어야 할 때라고 다독였다.
말자는 마당 어귀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두 노인은 한참을 마주선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저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을 서로 읽어내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윽고 귀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자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마루로 자리를 옮겼다. 다은은 조심스레 차를 준비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실감했다. 귀남은 찻잔을 앞에 두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50년 넘게 생각해온 이야기인데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 말문이 막히네요. 천천히 하세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다. 오랜 세월 마음의 준비를 해온 사람의 담담함이었다. 귀남은 깊은 숨을 몰아쉬고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날 피난선에서 인호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아이를 구하려고 손을 뻗던 순간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배가 다시 기울면서 저도 인호도 갑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부서진 널빤지를 붙잡고 파도에 떠밀리고 있었고 근처에 인호가 있었습니다. 다은은 숨을 죽였다. 말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저희는 그 널빤지 하나에 함께 매달려서 밤새 파도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인호는 그 와중에도 계속 저를 다독였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하던 신호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버지가 등대에서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 불빛을 찾으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귀남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50여 년 전 그날 밤의 파도 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가에 생생히 남아있는 듯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정말로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인호는 그 불빛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은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희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인호가 저보다 훨씬 힘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밀어주면서요. 그런데 귀남의 목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마루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파도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해안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저희를 덮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가 어부들에게 구조되어 깨어났어요. 그런데 인호는 그 파도 이후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상상하고 각오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감쌌다. 귀남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뒤로 평생 왜 저만 살았을까?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호를 찾아뵙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애가 그 파도를 만나기 전에 혹시 무슨 말이라도 남겼나요? 귀남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조심스레 펼치자 녹슬고 낡았지만 형체가 온전한 노쇠 호루라기 하나가 나왔다. 말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태문이 어린 인호에게 백길 안전을 기원하며 손수 쥐어 주었던 물건이었다. 이걸
헤엄치기 전에 저한테 맡겼습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무태 닿으면 돌려달라고 장난처럼 웃으면서요. 그리고 헤엄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더군요. 귀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 불빛 보이지? 귀남아. 저게 우리 아버지야.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 거니까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 마루 위로 정적이 흘렀다. 말자는 호루라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다은은 처음으로 규정집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등대의 진짜 쓸모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백기를 밝히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 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다정한 언어였다. 귀남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맺었다. 그 뒤로 저는 그 호루라기를 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자리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없어 미루고 또 미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귀남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 주셔서 그 애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애가 무섭지 않았다니.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붙잡은 채 오래도록 울음을 삼켰다. 다은은 그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짓눌러 온 죄책감과 평생을 버텨온 기다림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풀려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한참 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귀남이 다시 입을 열었다. 구조된 뒤에 저는 한동안 이 근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인호가 어딘가에 살아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 항구를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먹고 사는 일에 치이면서 저도 모르게 그날의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은 없었어요. 해마다 그맘때가 되면 저는 꼭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말자가 나지막이 답했다.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우연히 이 등대에 관한 짧은 기사를 봤습니다. 오래된 등대들이 하나둘 자동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러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편지를 썼던 거고요.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아서 또 그렇게 몇 해를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동화 전환이라는 자신이 맡은 지극히 사무적인 업무가 사실은 이 오랜 기다림의 마지막 매듭을 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다. 만약 자신이 이곳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연히 일지를 펼쳐보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영영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 주셔서요. 다은의 인사에 귀남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50년 묵은 짐을 이제야 내려놓게 되었어요. 저녁 어스름이 마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등탑의 첫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앉아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귀남은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등탑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는 50년 전 그날 밤처럼 어두운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잠시 후 불빛이 규칙적인 항로표지 섬광 사이로 길게 3번 늘어졌다 사라졌다. 귀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호야. 아버지 신호. 여전하구나. 이제야 내가 이걸 다시 보는구나.
귀남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간 뒤 관사에는 오랜만에 낯선 고요가 내려앉았다. 말자는 노쇠 호루라기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다은은 그런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술렁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손님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미룬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다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 서인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은아,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빠, 저 지금 만호등대에 출장 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만호등대라니. 거기는 왜? 자동화 전환 업무 때문에요. 그런데 아빠, 여기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긴 침묵이 이어졌다. 다은은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과 싸우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노인네 아직 살아 계시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하나씩 전하기 시작했다. 큰아버지 인호의 이야기, 전쟁통의 이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정의 신호, 그리고 며칠 전 밝혀진 그날 밤의 진실까지.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다은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낮게 물었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됐다는 거냐? 그 파도에. 네, 아빠. 나는 평생 형이 어딘가 살아서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형만 찾다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형이 그렇게 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50년 넘게 억눌러 온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다은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 단 한 번 목격했던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그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는 50년 동안 형의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 가둔 채 그 슬픔을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홀로 견뎌온 것이었다. 아빠, 할머니도 아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빠를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형 잃은 슬픔 때문에 아빠를 제대로 못 챙겨준 게 평생 마음에 걸리셨대요.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자동화 전환되면 이 등대도 곧 관사를 비우셔야 해요. 아빠, 한 번만 여기 와 보시면 안 될까요? 다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배어 나왔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겨우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은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다은은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5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방금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어떤 마음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그것이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거절도 아닌 그 대답이 오히려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다은은 말자에게 어젯밤 통화 내용을 조심스레 전했다. 말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건 완전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햇살 아래 등탑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옅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다은은 그날부터 원래의 업무로 돌아가야 했다. 자동화 설비 설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서류와 규정만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아니었다. 다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자동화 계획서를 다시 펼치며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다. 자정마다 3번 길게 깜빡이는 신호. 그것은 국제항로표지 규격에서 벗어난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자동화 설비는 오차 없이 정해진 패턴만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임의의 전멸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다은은 몇 번이고 상부에 보고할 문구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규정집의 다른 조항을 떠올렸다. 특정 등대가 지역 사회에서 상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 조명 패턴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실제로 몇몇 유서 깊은 등대에서는 축제나 기념일에 맞춰 특별 점등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은은 그 조항에 근거해 만호등대의 자정 신호를 문화유산적 부가 신호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서류를 작성하던 다은은 문득 자신이 이 일에 이토록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그저 낡은 시설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규정의 언어로 한 가족의 오랜 사랑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몇 번이고 문장을 고쳐 쓰던 그녀는 문득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오랜 침묵을 푸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규정과 감정, 절차와 마음, 얼핏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다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규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규정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서류 작업을 마치고 상부에 정식으로 검토 요청을 올렸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다은은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다. 이 신호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근거 없지만 단단한 확신이었다. 사흘 뒤 저녁,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다은은 서둘러 마루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다은아.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지난번 통화 때보다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 너희 할머니한테 내가 참 못난 자식이었더구나. 형 잃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나만 서운해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빠도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말에 나도 그쪽으로 내려가마. 다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요? 할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가야지. 더 늦기 전에. 전화를 끄는 다은은 한참을 마루에 앉아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곧장 말자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말자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정말이에요? 인철이가 정말 온다고 했어요? 네, 어르신.
이번 주말에요. 말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50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다은은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어깨 너머로 저녁 등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주말 아침,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만호등대 앞 공터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다은의 아버지 서인철이었다. 그는 등탑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릴 적 뛰놀던 마당, 매일 밤 올려다보던 등탑. 그 모든 풍경이 세월을 건너 그대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인철은 차에서 내리기 전 몇 번이고 운전대를 붙잡고 망설였다고 훗날 다은에게 고백했다. 몇 시간이면 닿을 거리를 그는 50년 가까이 오지 못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유년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골목의 냄새, 파도, 소리의 높낮이, 등대 사이렌이 울리던 시각까지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말자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도 잊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아니, 뛰쳐나가려 했으나 늙은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몇 걸음 만에 휘청거렸다. 인철이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50년 가까운 세월의 거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말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인철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다은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 재회의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원망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다, 인철아. 미안한 건 나다. 형 일은 슬픔에 갇혀서 살아있는 너를 제대로 못 봐준 건 나였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밤이 깊도록 이어갔다. 인철은 어린 시절의 서운함과 외로움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고 말자는 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인철 역시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다은은 그 곁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50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이 하룻밤의 대화만으로 완전히 풀릴 리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라고 다은은 생각했다. 형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살아서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형이 마지막 순간에 무섭지 않았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래, 그 말 하나로 나도 50년을 버틸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이어졌다. 인철은 도시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결혼을 하고 다은을 낳아 기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곁을 잘 내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은을 보며 뒤늦게 깨달았다고도 했다. 다은이한테도 저는 그렇게 살가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구나. 말자의 말에 인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은아,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노력해 볼게. 마음 표현하는 거 서툴러도 계속 해볼게. 다은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날 밤 다은은 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어릴 적 함께 가보지 못했던 여행 이야기며 서로 몰랐던 소소한 취향들을 밤늦도록 나누었다. 50년 세월을 건너온 조부모 세대의 화해가 이렇게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작은 거리도 함께 좁혀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은은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튿날 인철은 다은과 함께 등탑에 올랐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손전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던 기억을 떠올리며 오래된 렌즈와 기계 장치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낡은 조작판 앞에 선 그는 문득 다은에게 물었다. 이 신호 자동화되고 나서도 계속될 수 있는 거니? 다은은 그동안 준비해온 서류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문화유산적 부가 신호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였다. 제가 상부에 요청드렸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저는 반드시 승인될 거라고 믿어요. 이 신호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이 등대의 역사 그 자체니까요. 인철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그는 문득 아버지 태문의 성실함과 어머니 말자의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이 등대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내가 이 일을 맡게 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그냥 발령받은 현장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다 저를 여기로 이끈 것 같아서요. 인철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말로는 다 못한 미안함과 대견함이 그 손끝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을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예요. 다은의 말에 인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자정을 기다렸다. 말자가 손수 조작판 앞에 섰고 인철과 다은이 그 곁에 나란히 섰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세 사람은 함께 손을 움직여 오래된 신호를 밝혔다. 길게 3번. 불빛이 어두운 바다 위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 세 세대에 걸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약속이었다. 신호를 마친 뒤 세 사람은 등탑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바다는 잔잔했고 먼 곳에서 작은 어선의 불빛이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다. 인철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 먼 바다 위의 배들도 어쩌면 저마다의 등대와 저마다의 신호를 품고 항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는 그제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자리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상하죠. 50년 동안 저 혼자 이 신호를 보낼 때는 늘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 따뜻하네요. 인철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앞으로는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명절에도 그냥 평범한 주말에도요. 형 목까지 이제라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철아. 다은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문득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규정과 절차만을 생각하며 낡은 시설을 정리하러 왔던 그날의 자신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녀는 낡은 것을 없애러 왔다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돌아가는 셈이었다. 할머니, 저도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이 신호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규정으로도 마음으로도요. 말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다은은 반세기 전 어린 인호의 손을 잡고 신호를 가르쳐 주었을 때문에 손길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별다른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같은 방향의 어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곳에서 저마다의 슬픔을 견뎌온 세 사람이 마침내 같은 등탑 아래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등탑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파도는 여전히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로 방파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위로 세 세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 달 뒤 만호등대의 자동화 전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낡은 석유등과 수동 조작판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최신 점등 장치가 들어섰다. 정확한 센서와 타이머가 매일 밤 오차 없이 불을 밝히고 끄기를 반복할 것이었다. 그러나 다은이 몇 달 전 상부에 올렸던 문화유산적 부가 신호 등록 신청은 오랜 심사 끝에 마침내 승인되었다. 만호등대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공식적으로 부가 전멸 패턴이 허가된 등대가 되었다. 승인 소식을 전화로 전해들은 날, 다은은 사무실 책상에 앉은 채 한참을 눈물을 삼켰다. 동료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녀를 걱정스레 쳐다보았지만 다은은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그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장 말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를 오래도록 들었다. 자정마다 3번 길게 이어지는 불빛은 이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공식 기록에 등재된 이 등대의 고유한 신호로 자리 잡았다. 등대 앞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졌다. 이 등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 가족이 서로에게 보낸 사랑의 신호를 지켜왔습니다. 자정의 3번의 불빛은 헤어진 이를 향한 영원한 그리움을 기립니다. 동판 아래에는 작게 이 신호를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다. 서태문, 윤말자, 서인호, 그리고 박기남. 4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인 그 동판 앞에서 다은은 문득 이름이란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준공식 날,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 그 동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인철과 다은이 양옆에 서서 할머니의 손을 나누어 잡았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그 자리를 함께했다. 오래전 등대지기 부부의 기이한 습관을 수군거리던 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뒤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하늘은 맑았고 갈매기 몇 마리가 등탑 주변을 유유히 맴돌았다. 다은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하늘도 이 오랜 이야기의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짧은 축사를 마치고 마을 이장의 손잡벌 되는 청년이 동판 위에 천을 걷어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 중에는 젊은 시절 태문과 함께 마을에서 자란 이들도 섞여 있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말자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말들을 함부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말자씨.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아요. 말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평생 지켜온 그 약속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을 텐데. 다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다은은 문득 준공식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낯선 얼굴들 사이로 오래전 이 마을에서 자랐을 노인들, 그리고 이제 막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젊은 세대의 얼굴이 함께 섞여 있었다. 한 사람의 오랜 기다림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만호등대는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자정마다 이어지는 3번의 불빛과 그 사연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별과 그리움을 이 등대의 불빛에 겹쳐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지역 방송에서 이 사연을 짧게 소개한 뒤로는 방문객이 더욱 늘었다. 젊은 연인들이 야경을 보러 왔다가 동판의 사연을 읽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다은은 그럴 때마다 낡은 것을 정리하러 왔던 자신이 오히려 가장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신기했다. 박귀남 어르신은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만호등대를 찾았다. 거동이 더욱 불편해진 뒤에는 아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꼭 한 번씩 다녀갔다. 그는 올 때마다 등탑 앞에 오래 서서 조용히 옛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인우야, 나 또 왔다. 잘 지내고 있냐? 말자는 그 후로도 몇 해를 더 등대 곁에서 지냈다. 인철은 약속대로 자주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켰고 다은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휴가를 내어 만호등대를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자정이 되면 나란히 서서 자동 전멸 장치가 스스로 그려내는 3번의 긴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불빛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매일 밤 어김없이 켜졌다. 말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 91의 나이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 등대 곁에서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키던 다은은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나지막이 남긴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다 왔다, 이제 정말 다 왔어. 그것이 무엇을 향한 말이었는지 다은은 굳이 묻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옅은 미소가 50년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다른 어떤 평화를 말해주고 있었다. 장례식 날 밤, 다은과 인철은 등탑 아래 나란히 서서 자정을 기다렸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정확히 프로그램된 그대로 불빛이 길게 3번 깜빡였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큰아버지 만나셨겠죠. 다은의 목소리에 인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온 가족이 다 모였겠구나.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등대의 불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한 가족만의 신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증언이었다. 다은은 그 후로도 해양항로표지청에서 일을 계속했다. 낡은 등대를 자동화하는 일은 여전히 그녀의 업무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일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대했다. 서류 위의 숫자와 규정 뒤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그녀는 늘 한 번 더 헤아려 보게 되었다. 낡은 일지를 펼칠 때마다 그녀는 그 안에 적힌 작은 기록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인철은 정년 이후 아예 만호마을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바다를 그도 뒤늦게나마 곁에서 지키고 싶었다. 그는 종종 등탑 아래 마루에 앉아 손전등을 꺼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호를 흉내 내 보곤 했다. 짧게 2번, 길게 3번.
이제는 그 신호를 받아줄 아버지도 어머니도 곁에 없었지만 그는 그 손짓 안에서 여전히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다은은 훗날 자신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언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와 이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마음먹었다. 등대와 신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용서의 이야기를. 사람은 떠나가도 이야기는 남고 그 이야기가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그녀는 이 등대에서 배웠다. 오늘 밤에도 만호등대의 불빛은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길게 3번 깜빡인다. 그 불빛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저마다의 이유로 밤바다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호는 조용히 말을 건넨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파도는 오늘도 여전히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로 방파제를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3번의 긴 불빛이 어김없이 어둠을 가른다.